도원 날일자 써서 해는 지고 도원 길은 멀고 지금 진도가 그래.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또 끝나야 되는데 마음이 촉박해가지고 진짜 해는 지는 것 같고 길은 먼데 할 일은 많고 답답합니다. 그렇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원래 실거래가액으로 해야 됩니까? 기준시가 등으로 해야 됩니까? 실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반드시 실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되고, 반드시 상방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요 놈은 기준시가로 하고 요 놈은 실거래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회 시험 때 요지목으로 양도가액이 이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은 필요경비도 모두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5번 지문에 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의할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맞는 지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실거래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미확인됩니다. 또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가 없어. 어떡할까 하는 거지. 실지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지. 이럴 때는 추계 결정한다고 하죠. 추계 결정합니다. 추계하여서 결정하거나 경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계가 뭐라 했죠? 그렇죠. 밀추자 쓴다 했죠. 미루어 계산한다고 여러 가지 내용을 참작하여서 미루어 계산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그럴 때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의 순서가 있다.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서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미확인되고 있다. 그럴 때 추계 결정할 때 순서 뭐라고 하죠? 좀 매감 환기 이렇게 좀 매감 환기 요 순서에 따라 한다고 매감 환기의 순서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매가 뭐였더라? 그렇죠. 매매의 사례가액을 적용하겠다고 당신이 취득한다. 당신이 취득한 딱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그 안에 당신이 취득한 그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에 매매 사례가가 있다면 당신도 그 금액을 적용시키겠다는 거고, 매매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감정가를 적용하고 감정가액을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된 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적용하고, 이도 없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또 우리 교재 보니까 밑에 환산하는 내용 공식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이런 의미야. 공식 자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건데, 지금 취득가액이 확인 안 되거든. 양도가액은 확인되는데 실제 양도실지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의미죠? 기준시가. 당신 팔 때 기준시가가 이 금액이었는데 실질 금액은 이 금액이었네. 그럼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이 금액이었으니까 실질 취득가액은 이 금액일 것이다. 이게 바로 실질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환산하는 금액. 자, 요 금액은 좀 매감환 요 금액까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요까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여 도저히 실지가액이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쓰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를. 근데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돼. 양도가액이 이번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한다고? 그렇죠. 이럴 때는 매감기를 씁니다. 환산가액은 쓰지 않고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그리고도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환산가액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교재 한번 보면 167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는 괄호
매매 사례가 감정가가 적용되는 경우 매매 사례가 감정가도 실거래가액에 포함한다. 환산가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취득가액,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그래 괄호가 없는데 괄호 딱 치고 괄호 실거래가액, 괄호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도 실거래가액에 포함한다. 여기에 따르고 그다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이래 말합니다. 여기 바로 실거래가액에 할 때 얘들은 실거래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 요까지를 포함해서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뒷장 넘겨봐요. 168쪽. 원칙은 실거래가액인데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면 이제 추계하는 방법 매감 환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9쪽에 기출문제 보니까 저장년 26회 때 토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틀린 걸 찾아라고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 사례가, 환산가, 감정가,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환산가와 감정가 순서가 뒤바뀌었잖아. 매감 환기 가야지. 매매 사례가, 감정가, 그 다음 환산가로 와야지.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래 1번이 정답. 23회 시험 때도 요것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내서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을 때 추계 결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그 순서가 바르게 된 것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적어놓고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섞어놓고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번 기역,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걸 가지고 한 문제 냈습니다. 18회 시험 때도 또 요 지문처럼 요 순서를 잘못 적어놓고 틀린 것에도 정답 삼았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보다 있죠. 여기는 추계 결정하는 순서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종종. 아마 작년 27회 시험에도 요거 환산가 요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환산가액은 적용하지 않고 틀렸습니다. 양도가액이 확인 안 될 때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환산가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생각보다 꽤 나오니까 추계하는 결정의 순서 반드시 꼭 기억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실거래가액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산출합니다. 자,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출할 때 양도가액은 말 그대로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 뒤에 가면 우리 1, 2월 달 등 하시면 알죠. 뒤에 가면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이런 거 압니까? 배우면 뭐하냐고 그렇죠. 잊어버리는데 네. 원래 사람이야 잊어버리기 위한 게 정상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 이걸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다면 사람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옛날에 국어 교과서에 뭐 있었습니까?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이런 문장이 국어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은 나에게 너무 과다하게 많은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나한테 무한한 은총을 준 것 같아. 이는 1초마다 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방금 위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양도가액. 이게 우리 분이 뒤에 나오잖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거래하든지 현저하게 낮게 거래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시가대로 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처럼 여기도 원래는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실질 금액을 하면 되는데 다만 양도소득세 말하는 특수관계자가 부당한 행위에 관한 거래일 때는 그 금액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취득세도 원래 있어요. 국수공판법 공인중개사법 양선 실질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일 때는 그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시험은 요걸 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가면 따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건지 포함되지 않는 건지 이거 하려고.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이 있고
자본적 지출액이 있고 양도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본적 지출액이 있고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양도 직접 비용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요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건지 포함되지 않는 건지 10번 치면 한 서너 번 정도 띄엄띄엄 한 번씩 나오더라고. 띄엄띄엄.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오지 않으면 아예 볼 필요 없는데 띄엄띄엄 나오고는 있으니까 보긴 봅니다. 어떤 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하는 거지. 어떤 건 포함되는지. 뭐 교재를 보니까 169쪽에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뒷장을 넘겨갑니다. 딱 넘으니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을 하면 됩니다. 매입가액. 아니면 2번처럼 자신이 건축하거나 했다. 건설 등을 했다면 건설 원가를 적으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위에 1번에 취득세, 등록세처럼 등록비처럼 기타 부대 비용도 가산한 금액, 즉 매입가액, 건설 원가. 그다음 두 번째 취득 관련 조세, 기타 공과금, 취득 관련 조세나 기타 공과금 또 기타 부대 비용, 즉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하였던 비용처럼 취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즉 취득에 관련해서 지출했던 조세, 공과금, 기타 여러 가지 재비용 이게 다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현재 가치 할인 자금.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밑에 이제 단 부당의 계산에 따른 시가초과는 제외한다. 제가 잠시 후에 제외되는 건 따로 모아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재 가치 할인 자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와의 차액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론 시간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배우잖아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와의 그 차액을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4번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었던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런 것도 공제합니다. 그 뒤에는 또 제외되는 걸 설명하니까 잠시 할 거고, 그 다음 당사자 약정에 따른 이자 얘기가 나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하였던 이자 이런 것들은 또 공제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취득가액에는 매매 등으로 했다면 매입가액, 건설했다면 건설원가 그런 것에다가 기타 취득 관련 조세, 공과금, 취득 관련의 재비용들, 기타 부대비용, 거기에다가 현재 가치 할인 자금, 거기에다가 약정에 따른 이자액, 거기에 취득 관련하여 지출했던 소송과 화해의 비용 이런 것들이 바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양도비, 여기는 이제 자본적 지출액. 자, 이거 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반대적 개념은 뭐라고 했죠?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의 뜻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취득한 그 자산의 현상을 원래 있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선비 등에 관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좋아지거나 나아지거나 이런 겁니까? 아니죠. 원래의 현상을,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자산을 그대로 원래 모습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라지. 그 아파트 외벽에 칠해 두었던 페인트가 너무 낡아서 아파트 페인트를 새로 했다든지, 보일러 고장나서 고쳤다든지, 유리창 깨진 거 갈아넣었다든지, 아니면 도배가 너무 집에 장판이 들어와서 도배 새로 했다든지, 이거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보다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자본적 지출액은 이게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려고, 나아지려고,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개량하려고, 이용의 편의가 되려고 전부 그런 겁니다. 제가 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가운데서 자본적 기능, 화폐를 자본적 기능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했죠. 화폐의 본질적 기능은 뭐라 했습니까? 화폐의 본질적 기능. 화폐의 본질적 기능은
물물 교환할 때 매개체로 쓴다 했죠. 물물 교환할 때 매개체로 쓴다고. 돌아서면 이제 어린날이라고 우리 애 옷 사줘야지 이런 마음도 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고기 들고 옷가게 가니까 우리 식구들은 비린내 나서 바다고기 안 먹는답니다. 이 양반 옷 못 사. 옷 파는 사람이 어버이날 가까우니까 우리 어른들 신발 한 클래씩 사드리려고 옷 들고 신발 가니까 집에 있는 옷도 지금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신발 지금 옷 필요 없답니다. 이 양반 신발 못 사. 이렇게 한다면 진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걸 화폐화 시키면 언제든지 쉽게 거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물 교환할 때 매개체로 쓰는 게 원래 화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거 말고 어떤 기능 한다고 제가? 어떤 기능 한다고? 어떤 기능 하냐니까 가치 저장의 기능을 합니다. 가치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아니 화폐가 무슨 가치를 저장하냐고. 물고기를 잡아서 1년이고 2년이고 저장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걸 화폐화 시키면 언제까지나 저장할 수 있거든. 여러분이 쭉 읽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실제로 좀 논어 읽다 보면 이런 신선할 선자가 나와요. 선자가 탁 나오니까 쭉 읽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해석이 안 돼. 한장 보니까 이게 귀하다고 해석해. 귀하다고. 이게 뭐 귀하냐고? 근데 그 당시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기능도 아니고 물류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선하다는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희귀하답니다. 그래서 이건 희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해석이 되더라고. 우리가 논어를 읽고 대학 읽고 할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중국이라고 하는 그 시점의 배경이 이해가 안 되면 해석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좀 시대적 배경이 이해가 되면 그게 해설이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그 당시의 입장을 본다면 이거 자본적 기능 이 부분이 방금 했듯이 가치를 저장한다. 지금이야 누구든지 화폐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무혹하지만 화폐가 없던 시대의 화폐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혁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화폐가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자본적 기능입니다. 자본적 기능. 자본적 기능은 뭐라니까? 가치 정식의 수단으로서 가치 정식 수단으로 화폐를 이용할 때 이게 바로 자본입니다. 가치 정식의 수단입니다. 내가 이 돈을 이용하여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자본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내놓은 돈 뭐라고 하죠? 자본금이라잖아. 자본금. 자본금. 그 시드머니 같은 경우는 종자돈이라고 하죠. 종자돈. 그렇죠? 종자돈. 돈인데 이 돈이 이제 말 그대로 씨앗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드머니, 종자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자돈 하니까 생각난다. 1987년도에 제가 모 신문사에 시험 치러 갔거든. 모 신문사에 기자해 볼 거라고 모 신문사 시험 치러 갔는데 1교시 국어 딱 치고 나니까 떨어졌구나 느끼겠더라고. 됐다 그러더라고. 월북 작가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2교시 영어 치니까 잘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요걸로 좀 국어를 좀 메꿔서 3교시 상식 딱 치는데 떨어졌구나. 진짜 상식 딱 치니까 내가 뭘 상식한 놈이구나. 이때 종자돈이 나왔어. 종자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문제 있는 게 그럼 종자를 등에 씨앗자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제가 알 건데 그냥 종자돈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적은 줄 압니까? 돼지돈자 써가지고 시돼지. 우리 돼지 종자거든. 종자돈에 시돼지거든. 시돼지 적어놨습니다. 적고 나서 나왔어. 그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옆에 사람이 뭘 하는데 뭐 시드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종자돈 시돼지 적었는데 그 생각 아직도 납니다. 종자돈 돼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게 자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본 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진다, 나아진다, 가치가 증가된다, 수명이 연장된다, 수익이 발생된다, 개량된다, 이용의 편의가 된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용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전부 그런 식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교재를 뭐라는지. 자본적 지출액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내용연수가 뭐라 했죠? 내용연수. 인내할 때 내자거든. 내용연수입니다. 건축물의 수명 등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건축물의 수명 등이야. 이 건물이 폐물 상태가 되었다. 완전히 폐물되어 버리면 더 이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면 계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사용하는 돈이거든. 내가 1억을 집어넣어서 이 건물을 통하여 4, 5년을 연장시키면 한 2억의 수익이 생기면 1억만큼 이익 발생하잖아. 이런 것처럼 내용연수 연장, 아니면 가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 가치 증가되잖아. 그렇죠? 밭이었던 토지를 건축 가능한 대로 바뀌면 토지 가치 증가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할 때 배웠던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증축 개수, 이건 전부 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거거나, 아니면 밑에 쭉 가서 보니까 네 번째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그도 아니면 3번 취득할 때 들어갔던 소송과 화해 비용은 취득가액이지만 취득한 이후에 발생되는 소유권 관련의 소송과 화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5번, 6번 뭐라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이거 왜 냅니까? 이 부담금 왜 내죠? 내는 이유는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개발 이익을 본자가 부담하는 거거든.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내는 거거든. 돈을 내는 이유가 모두 좋아진다, 나아진다, 이익이 된다, 개량된다, 용도 변경된다, 이용의 편의가 된다, 가치가 된다, 수명이 증가되고, 전부 그런 겁니다.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자본적 지출에 갈 때, 자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자본의 기능이 뭘까? 이 생각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 틀리게 일 때는 그냥 수익적 지출액 요지문 적어서 틀리게 내고 하는 게 그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아니면 뒷장 넘겨서 양도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 특히 2번, 3번 봅니다. 특히 2, 3번. 2번, 3번을 보통 정권거래소는 잘 안 끌어내 원래. 대신 2번, 3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세무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세무 대행 비용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 납부에 되면 신고 작성해야 되거든. 근데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원래. 세금을 다 산출해서 딱 제출해야 되거든. 그럼 장기 보유가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근데 이걸 세무사 맡기면 비용 들어가잖아. 근데 이걸 전혀 경비로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거든. 100이면 100 다 세무사에게 비용 주는데, 이거 양도할 때 가면 비용 다 들어가는데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줬거든. 문제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좋다, 앞으로 요 비용도 당신이 양도했을 때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신고 작성 비용, 계약 작성 비용, 공정 비용, 인지대, 아직 언제 시절이 소개비가 모양을 줘. 법원이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이게 천의만 중개 수수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이게 양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들입니다. 그 외에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매입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보통 팔죠. 할인해서 팝니다. 그럼 매각 차손 생기지. 그 매각 차손도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보통 양도비를 낼 때는 2번과 3번 지문, 그걸 거의 끌어들이는 편들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뭐 틀리게 잘 안 내. 대부분 수익적 지출액 이렇게 말 바꾸는 게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고, 그럼 이제 어떤 건 포함될 수 없는지, 포함되지 않는 게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렇겠죠. 제가 어떤 건 포함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내용을 세세하게 보기 전에 첫째는 뭐라고 했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돈은 절대 안 빼준다고. 지금 공제가 되면 공제될수록 세부담이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돈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거 공제 안 해준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렇게 했지.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는 공제합니다. 근데 이 조세의 가산세라든지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돼. 이런 것처럼 우리 중개수수료를 공제해 주거든.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양도한 중개수수료. 근데 중개수수료를 중개업법에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는 중개수수료 공제합니까? 그럼 원래 법률만큼의 수수료만 인정하지 초과되는 건 내가 안 빼주지. 이런 것처럼 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건 세법상의 의무 위반이거든. 계약을 위반합니다. 대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대금 지급의 지연, 이것으로 인한 이자액, 약정에 따른 이자, 원래 주기로 했던 이자는 계약상 원래 주기로 한 거니까 다 빼줍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오늘까지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 마련하지 못해서 다음 달에 잔금 줄게, 대신 한 달치만큼의 이자는 내가 더 줄게. 요거는 계약을 지켰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던 금액입니다. 이건 계약 위반이거든. 그 다음 앞에 부당한 행위,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 원래 보세요. 원래 시가는 1억이야. 원래 시가는 현실적인 통상 시가가 딱 1억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한 행위를 통한 계산을 통하여 원래 시가는 1억인데 1억 3천만 원에 사고 판 걸로 했습니다. 그 얼마 빼주는가? 1억만 빼주지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가면 특수관계자 사이에 나올 겁니다. 동생이 형한테 팔면서 원래 1억인데 형에게 팔다 보니까 1억 3천만 원에 판 거야. 그럼 형은 1억 3천 샀다가 다음에 1억 4천에 팔았다. 1억 4천 마이너스 1억 3천 안 빼줍니다. 1억밖에 안 빼줘. 왜? 부당한 행위를 통한 계산은 당사자 간의 거래 가액을 1억 3천을 인정 안 합니다. 원래 시가만 인정해 주지. 그 시가를 초과되는 금액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법률을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하여 내게 되는 지출하는 벌칙적 성격의 부담금, 분담금 등등등 이런 것들은 공제 안 해줍니다. 벌칙적 성격으로 내고 있는 부담금이든 분담금이든 뭐라고 말하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공법 읽다가 돈이 쭉 나오면 이 돈 왜 내는가 한 번씩 보시라고. 이 돈 왜 내는지 제가 풀기를 했습니다.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동안에도 농지 처분 안 하면 매년마다 농지가 이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이 나와요. 그 부담금 왜 냅니까? 좋아지기 때문에, 나아지기 때문에 낸 겁니까? 아니잖아. 그건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이거든. 그거는 아무리 뒤에 농지 팔아도 공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 대학가에 가니까 단독주택이 있고 옥탑방을 만들어놨어. 옥탑방 만들어놨습니다. 옥탑방 누가 산다고? 고양이가. 그렇죠? 옥탑방 고양이가 살잖아. 또 뭐 옥탑방에 왕자 산다는 등 거짓 할 거 없습니다. 옥탑방 드라마 보면 좋아 보여. 누구 방에부터 옥상 딱 있으니까 운동도 하고 빨래도 시켜 늘고 여름철 내봐야 띠집니다. 이거 떠 죽습니다. 이거 떠 죽어. 근데 알고 보면 있죠, 이 양반보다 더 떠 죽는 사람 또 있습니다. 요 밑에 집도 떠 죽습니다. 왜? 낮에 종일 달고 놨다가 저녁 때문에 있죠, 달고 놓은 게 저녁에 일러시 시키러 와요. 여기. 그래서 바로 제일 딱 4층짜리 4층 집 여기서만 여름철에 뒤집니다. 근데 다행히 요 집이 있으면 요 밑에 좀 괜찮아. 왜? 종일 태어나는 거 여름에 다 들어가거든. 여기는 안 달궈지니까. 옥탑방이 뒤집니다 이거. 좋아 보이지. 아이고. 제가 옛날에 4층, 5층 아파트에 5층 한번 살아보고 난 뒤에 다시는 이런 거 안 갑니다. 진짜 여름 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밤이 더 두고 밤 되니까 종일 가는 또 옥상에 열이 안으로 다 들어오더라니까. 그 다음에 이사 가면 5층 가면 4층 가거나 3층 가거나 해가지 5층은 안 가. 또 5층 아파트, 옛날 신혼 때 5층 대 가면 5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5층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 역시 또 뒤지겠더라고. 3층 정도 되면 괜찮아. 그 다음에 뭐
15층 아파트에 3층을 살아봤는데 3층은 좀 기분 되게 좋은 빨리 딱 보면 엘리베이터 딱 있으면 타고 그럼 좀 내려가 그냥 내려가고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마치 내가 딱 왔는데 엘리베이터 딱 서 있으면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고 없으면 걸어 올라가는 거고 요즘도 그러니까 딱 좋더라고. 2층을 살아보니까 2층은 이게 엘리베이터 타기가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 특히 걸어 내려갈 때. 근데 옆에 집에 사는 분은 2층인데도 계속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타더라고. 이해가 돼. 이제 할머니가 그분이 내려가고 걸어가고 하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고 하니까. 근데 요즘 중학교 애들이 어디 상가 갔는데 엘리베이터 막 기다렸다가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2층 달로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 이건 좀 문제 있다 싶더라고. 우리 아파트에도 1층, 2층, 3층까지인가는 엘리베이터는 공동전기로 부담 안 시킵니다. 3층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야. 맞죠? 2층까지입니까? 1, 2층은 부담 안 시켜. 근데 2층에 있는 사람이 저기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위에 사람 환장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자, 옥탑방에 요거 다 불법 건축물이거든. 강제 이거 철거하라고 나옵니다. 철거 안 해. 철거 안 하면 매년마다 뭐 나옵니까? 이행 강제금이 나와. 왜 철거 안 하면 이행 강제금. 그 이행 강제금도 다음에 판다고 공제해 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돈을 왜 내는가 보시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취득 관련 세금은 공제가 되지만 보유 관련 조세는 공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은 공제가 되지만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할 수 없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들어간 비용은 공제되지만 양도 간접비는 공제할 수 없다. 중개업자하고 식사하면서 짜장면값 내가 냈다는 돈 이런 걸 공제할 수 없습니다. 8번 이중공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8번이야. 원래는 이제 6번 쪽이었는데 8번 이중공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요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필요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잖아. 자본적 지출액이잖아.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잖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을 반드시 이 건물 팔 때 빼야 됩니까? 나 원래 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이만큼 생겼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근데 원래 이만큼 소득 생기는데 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 내가 했던 필요 경비 내가 썼던 경비 가운데는 이런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 있다. 이래 빼도 되거든.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확 다 빼버려도 되고 아니 임대소득보다 더 많은 비용 들어갔다면 이걸 정액으로 나누어서 이걸 몇 년에 걸쳐 뺄 수도 있고 정률로 나누어 비율별로 뺄 수도 있고 원래 20% 빼고 다음 연도 20% 틀고 그 다음에 20% 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죠. 취득한 연도에 또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임대소득,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계산하면서 다 경비라고 집어넣어서 공제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팔 때 또 공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금액 가지고 두 번 공제받고 있잖아. 이중공제가 돼.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곳곳이 그런 거 나옵니다. 곳곳에. 169쪽. 그 밑에 취득가액. 취득에 소유된 실거래가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양도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됐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다면 이거는 취득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공제하고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즉 취득한 연도에 또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금액 계산하면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됐거나 한다면 이거는 공제하고 가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봐요. 170쪽에 3번 현재가 차린 자금 보세요. 현재가 자금 그 두 번 줄에 다만 현재가 차린 자금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자산의 보유한 기간 중에 이 현재가 차는 자금의 상가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면 이건 역시 공제한다고 이야기. 이거 빼고 공제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취득할 때 또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취득한 연도에 또는 보유한 기간 중에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에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됐던 금액,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요 금액은 공제합니까 안 합니까? 공제 안 한다는 이야기지. 보통은 이런 정도를 많이 언급하는 편들인데 하나 더 한다 뭐 상속세라든지 등 이런 것들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인데 상속받을 때 보세요.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냈습니다. 냈다가 상속받은 자산을 팔 때 상속세 빼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은 예금 없는 이자가 되는 거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아무리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라 해도 공제하는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건 말고도 하려면 뭐 감면받은 세액, 할인받은 금액 이건 포함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런 정도 선까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은 방금 했듯이 6번, 8번 이걸 가장 많이 언급하는 편들이고 최근 21회인가 22회 때는 뭐 상속세를 한번 집어넣은 적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거든. 이건 이해 가능하죠? 쉽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돈은 공제받을 수 없다. 세법상의 의무 위반, 계약 위반, 법률 위반, 조세를 줄이기 위하여 부당한 행위를 통한 거래 이런 것들은 공제받을 수 없다. 나머지는 반대말이거든. 취득 관련 세금은 돼도 보유 관련 세금은 안 된다. 재산세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본적 지출액은 되어도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들어간 비용을 빼지 양도 간접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걸 또 공제하는 이중공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포함되는 것을 다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포함되지 않는 쪽을 이해하는 게 아마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데 실거래가액으로 하되 실거래가액이 이해한데 그럼 어떡하냐니까 이거 봅니다. 양도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를 찾는데 자 필요경비를 적는데 필요경비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요 놈을 있죠. 취득가액을 실제로 취득하는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그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럼 추계 결정하죠. 취득가액이 확인하면 추계 결정의 순서 뭐였습니까? 매감 환기. 자, 요걸 이 금액을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추계 결정할 때, 즉 매감 환기의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또는 기준시가 이런 방식으로 추계하여 결정할 때는 요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출하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왜? 매감하는 실거래가액에 포함시킨다고는 말하지만 이 금액 자체가 말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은 아니거든. 대충 추계하는 거지.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금액도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 안 합니다. 얘도 미루어 짐작합니다. 얘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니까 얘도 미루어 짐작해. 얼마 썼을까? 당신 요 정도 금액은 썼을 것이다.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부동산 학개론 하잖아. 개론. 그렇죠? 부동산 학개론. 계략적인 거거든. 개요거든. 이것도 이 정도 금액은 지출했을 것이다. 필요 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공제합니다. 실제 금액 인정 안 해. 그래서 혹시나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요 금액은 모두 필요경비 계산공제 방식으로 합니다. 그거 보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얼마를 인정 안 하고 그럼 요 금액들이 얼마가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게 통계거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쭉 들어왔는데 신고한 내역을 쭉 뽑아가 통계를 해보니까 대부분 얼마를 써가니까 통상적으로 자기가 취득했던 금액의 3% 정도는 경비로 지출하더랍니다. 그럼 당신도 취득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잡아서 요 금액에 곱하기 100분의 3 미등기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1000분의 3 0.03% 미등기는 0.3%입니다. 미등기는 0.3% 요 뜻이야. 우리 교재는 토지, 건물, 주택만 보면 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주식돈, 출자 지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금액의 100분의 3 당신도 당신이 취득했던 금액으로 보는 기준시가의 3% 정도는 경비로 지출한 걸로 공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기준시가가 뭐냐고? 우리 토지의 시가 표준액 뭐였습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가죠. 요게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야.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지가 법률에 따라 공시된 금액이다. 여기 국세의 기준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시가도 원칙은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다. 개별 공시가로. 그래서 토지 딱 나오면 토지의 세익을 산출할 때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한다면 나머지 기타 필요금비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장 한번 봐요. 169쪽 위에 기출문제 26회 때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나오죠. 등기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지문 4번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금비에 포함된다. 당연히 맞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근데 4번 보니까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한답니다. 취득가액을 이걸로 매매 사례가액으로 추기하는 매매 사례가액으로 할 경우 그럴 때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금비에 포함된다. 맞죠? 요거잖아. 매매 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면 취득 당시 토지니까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등기된 토지였으니까 곱하여 구한 이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거든. 그 이제 기준시가는 똑같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칙은 기준시가는 원칙은 개별 공시가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정지역 안의 토지, 지정지역 요 내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시가. 지정지역이 뭐냐니까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액이 급등하고 투기의 우려가 있는 이런 곳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것을 지정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기준시가는 매년 한 6월 1일 뭐 그쯤에 1년에 딱 한 번 공시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공시하거든. 그럼 2017년도 뭐 5월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공시했다. 근데 2017년도 10월쯤에 가서 2017년도 10월쯤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요 일대가 개발사업 한다고 개발사업 공고 났습니다. 개발사업 공고 났어. 그럼 토지의 가액이 어떻게 돼요?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잖아.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다가 이걸 팔았어. 2018년도 3월 달에 팔았습니다. 3월 9일 날 양도해서. 근데 공시가는 1년에 한 번 공시하거든. 그것도 거의 뭐
매년 한 5월 말 6월 1일 날 최종 확정 공시되거든. 그럼 새로운 기준시가가 나오기 전에 팔면 뭘 가지고 기준시가로 삼아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하잖아. 요 기준시가는 다음도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이 금액이 쓰잖아. 우리 보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거나 하면 직전에 공시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 양반 도저히 실거래 가격이 확인 안 돼가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를 한다면 양도시 기준시가는 이 금액이야. 요 금액. 문제는 이 금액은 이 개발사업 공고등으로 인하여 상승된 이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까? 반영 안 된 겁니까? 전혀 반영 안 된 거잖아. 근데 이걸 그 당시 앞에 있는 개별 공시가 이 금액을 가지고 기준시가로 삼아버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전혀 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걸 국세청장이 이걸 지정지역으로 공시한 다음 실지 거래가액을 봅니다. 실제 양도한 사람들 보니까 개발 공고를 하기 전에 실제 평당 100만 원 정도 거래되는데 지금 와서는 평당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4배, 5배 뛰어 거래되고 있는데 그럼 당신도 요 금액을 그대로 기준식 삼지 않고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4배, 곱하기 5배 이렇게 적용해서 이 금액을 기준시가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지역 안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그대로 쓰지 않고 요 금액에 곱하기 국세청장에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이 금액을 기준시가로 이렇게 삼는 겁니다. 어디 토지만? 지정지역 안의 토지만 좀 지정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아무런 말 없이 토지의 기준시가는 하면 개별 공시가 이렇게 말하고 주택은 단독주택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가 표준액 단독주택은 뭐라고 배워서?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 금액이 시가 표준액이면서 이 금액이 동시에 국세의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얼마나 많은데 통상적으로 보세요. 토지나 주택은 토지와 주택은 원래 원칙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 그냥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원래 국세나 지방세는 원래 평가 기준이 똑같아요. 다만 요 놈이 이제 조금 특이한 거지. 요 놈이. 그게 아니면 토지하면 지방에서 취득세, 시가 표시된 문제가 나오든 국세 기준시가 나오든 그냥 개별 공시가. 주택으로 하면 개별 주택 가격 이런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을 한다는데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 등이 없거나 알 수 없습니다.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요 경우의 기준시가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등이 없거나 알 수 없다. 이럴 때는 기준시가 뭘로 할까요? 왜 없습니까? 왜 없죠? 왜 없습니까? 왜? 1년에 한 번 공시한다 했잖아. 근데 8월 달에 신규 등록되는 토지 어떻게 해야 돼? 매립 간처가 토지가 원시 취득돼서 신규 등록한다? 다음 연도가 되기 전까지는 공시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 상태에서 팔아버리면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 공시가 없는 상태에 팔게 된 거야. 어떡할 거야 이거지. 또 알 수 없습니다. 개별 공시가는 필지별 가액이죠. 한 필지 가액이거든. 요 필지에 개별 공시가 있습니다. 요 필지에 개별 공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해서 팔아버려. 하필이가 팔아버려. 하필이면 이게 한 필지가 되면 이 금액의 기준시가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 이런 상태로. 정축해버리면 전에 있던 개별주택 가격이 틀리기 시작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떡할까? 이럴 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시가로 삼게 됩니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정한 가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시가로 삼습니다. 그럼 아마 우리 교재도 보니까 이렇게 기준시가 하면
밑에 토지 개별 공시가를 합니다. 개별 공시가로. 근데 개별 공시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하니까 거기에 누가 한답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173조 밑에 기준시가. 토지는 원칙은 개별 공시가다. 다만 개별 공시가가 없다. 알 수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뭐 어쩌고 하여 정한 금액으로 하고, 또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게 지정지역이거든. 고안의 지역은 배율 곱하여 배율 방법을 정해서 평가하는 것을 한다. 이게 개별 공시가 배율한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뒷장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등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으로 한다. 근데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것이 없거나 알 수 없다면 그 밑에 세 번째 따르고 뒤에 개별 주택 가격 등이 없다, 알 수 없다면 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뭘 가지고 평가하는가 신경 쓰지 말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하는 금액 가지고 한다는 사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장에 2번, 3번 주택이 아닌 건물, 주택 이외 건축물은 그냥 건물이냐 오피스텔 등이냐 따지지 말고 주택 아닌 건물 등은 그냥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장이 그냥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뒷장 넘겨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 보면 되는데, 요거 좀 그래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좀 비겁하다는 생각 들어. 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 방법이 뭐냐, 이거 묻거든. 시험은 대통령이 정한 방법 뭐냐, 이거 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 방법에 따라 이래버리니까 뭔가 모르잖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랍니다. 양도 또는 양도 취득일 현재까지 불이반 금액에 요 금액에 플러스 양도 취득일 요날 현재의 프리미엄, 요걸 합한 금액, 이 금액이 기준시가입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팔았다. 그럼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그날 현재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기준시가입니다. 말이 기준시가지 실거래가액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과거달에다 딱 23회 때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이 금액으로 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뭐 이렇게 하는. 통상적으로는 이런 내용 잘 안 끌고 와요. 보통은 토지 그리고 주택, 토지와 주택을 제일 많이 내는 편들이고, 자기 딴에 좀 까탈스럽게 내려면 지정 내 토지 어떻게 할 건지, 개별 공시가 없거나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내는 편들입니다. 왜? 원래 원칙은 토지와 주택은 국세나 지방세나 동일한 방법을 함께 평가하고 있거든. 조금 특이하게 내려고 하면 이제 저쪽으로 가요. 왜? 기준시가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시가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일은 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럼 지문 안에 한두 개씩 낸다? 그럴 때는 그냥 시가 표시가 똑같은 내용으로 또 반복시키지 않고 국세의 기준시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좀 특이한 부분, 이런 걸 언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174쪽에 필요형 및 선택 나오죠. 이거 25회인가 뭐 그때 문제 나왔을 때 이걸 내용을 알고 푼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문제 딱 나왔을 때 시험 치고 난 뒤에 돌아왔으면 각 학원마다 출판사마다 기출문제 해설하고 이제 큰 학원에서 뭐 박문각이나 세롬이나 등등에서 기출문제 해설하거든. 이거 못 풀어가지고 있죠,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제가 항상 이제 딱 시험시 되면은 박문각 출판사에 출판 사무실에 딱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험 끝나면 빨리 시험 오면 막 풀어보고 제가 이제 해설 강의 들어가고 했는데, 집이 내가 대구인데, 강의는 물론 서울서 했지만 집이 대구인데 시험 딱 끝나기 한 일주 전부터 수업 없으니까 이제 집이 대구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유유작작 놀고 있는데
아니 그 문제 16개 풀어 해설하려고 올려가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한 10일,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안 갔습니다. 후배들한테 네가 풀어라. 박물관 세법생이 보통 4명, 5명씩 있거든. 그거 말하는데 아니 노구를 끌고 가야 되냐고. 젊은 놈들이 서울에 다 모여있으니까 너희 풀어. 근데 전화 옵니다. 형, 왜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답니다, 이거. 제가 진짜 말해 받았습니다, 이거. 형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거.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세요. 또 나올 확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또 나올 확률 없습니다. 그때 그 얘기도 신설됐거든. 신설됐다고 한번 언급할 거야. 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거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추계 결정하는 방식과 실거래 가입 방식하고 등등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좀 억울한 경우도 생겨. 아니 나 너무 억울하다고 경비를 와 이것밖에 안 비주냐고 이러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경비의 선출 방식, 계산 방식을 선택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던 방법이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요거 이제 지금까지 양도 차익 계산한 거 했으니까 잠시 후에 장기 보유 기본공제 세율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